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자, 헤드라인 한번 줘보세요. 예. 중국 경제 잃어버린 30년보다 더한 침체 온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주말 가운데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 뉴스를 픽을 하면서 중국 얘기를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박수현 팀장도 나오십니다만은 우리가 중국을 볼 때에 조금 더 롱텀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단기간에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또 금융시장에 대한 위기를 얘기할 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너무 단기간에 어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자들 중에서 의미 있는 중국에 대한 시각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조금 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어떤 위기론 또 우리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고도 좀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주제를 픽을 했는데 중국 경제의 뭐 성장률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거 다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일부 권 팀장의 얘기 중에 중국인민은행에서 은행들 모아놓고 대출 독려하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7월에 은행 신규 대출 규모가 3,459억 위안으로 6월에 비해서 89%가 감소했습니다. 전월비. 네. 6월에 3조 500억 위안에서 한 달 만에 3,495억 위안으로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야 대출 너무 많으니까 우리 한국처럼 야 가계대출 줄이세요 해가지고 줄인 게 아니고 대출 안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출 받아가라 그러는데 안 받아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대폭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인민은행에서 야 대출 하려니까 그리고 금리도 낮춰줄 테니까 뭐하냐 경기 살려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과정에서 7월과 6월에 이른바 대출 그러니까 이 민간에서 돈을 끌어다가 뭘 하려고 하는 시도가 90% 가까이 줄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지난주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0.3이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4.4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소비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가가 저렇게 그리고 대출이 줄면서 물가가 빠진다라는 거는 향후에 야 굉장히 큰 위험이 올 수도 있겠네라는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야 향후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그냥 평상시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이거 굉장히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인한 레버리지 즉 담보 가치가 굉장히 훼손당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보수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용어를 쓴 분 있잖아요. 노무라 증권의 리처드 쿠. 이 사람이 지금 일본의 대차대조표, 일본의 경제 불황의 원인이 바로 그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어떤 보수화의 경향, 대출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면서 그것 자체가 경제 불황으로 연결됐다라고 분석한 리차드 쿠가 중국 경제를 보면서 야 이게 그 90년대 어떤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특징 지어지는 일본하고 다를 바도 없고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대조표 불황이라는 게 자산 부채가 있는데 빚은 그대로 있는데 자산만 없어져 버리니까 빠지는 거죠. 그럼 이 빚 부채를 다 갚을 때까지는 돈을 계속적으로 안 쓰게 된다라는 게 대차대조표 불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리차드 쿠가 이번에 이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저게. 자, 첫 번째 점선을 보시면 1990년도입니다. 저게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폭발한 시기잖아요. 저때
일본의 국내 총 생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라는 게 대충 왼쪽으로 가보시면 한 21%, 22%그 정도 수준이죠. 그죠? 예. 그런데 중국은 지금 얼마냐? 26%예요. 와. 그리고 미국이 터졌을 때가 얼마냐? 쭉 가서 보시면 1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차대조표 불황, 즉 주로 부동산 쪽의 자산 가치,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훼손당할 가능성에 대한 염려의 폭마저도 중국 사람들이 훨씬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걸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의 노무라에서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중국의 자오엔징 샤먼대 교수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대규모 부동산 거품 등의 측면에서 중국 경제의 병증이 일본과 굉장히 유사하게 닮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어판은 일본은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수요가 줄고 이것이 부동산 거품의 배경이 됐는데, 지금 노동 인구의 감소란 측면에서 1990년도대에 일본하고도 굉장히 흡사한 상황이 이제 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JP 모간 같은 데서도 중국이 정말 당국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1990년대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규민규정 상실, 인구 고령화 등의 측면에서 지금의 중국이 90년대 초에 일본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런 이제 박소연 팀장이 오시면 이제 그런 견해도 한번 여쭤볼 텐데,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이 관점에서는 저는 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리차드 쿠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지난 6월에 얘기를 했는데, 중국 정책 결정권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 대차대조표 불황을 예를 들면 일본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쵸. 아시는 것처럼 환율이라든지 뭐 금리 결정의 어떤 그 실수들을 90년대부터 이 부동산에 대한 대처를 굉장히 크게 한두 번 실패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왔다라는 거 대부분 아실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리차드 쿠가 북경 베이징의 주택 가격 추이를 보면은 예. 90년대 초에 거품 붕괴 당시에 오사카의 거품 붕괴 주택 가격 추이와 굉장히 흡사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 사람들도 돈을 더 이상 빌리지 않고 서로 먼저 경쟁적으로 빚을 갚는, 그걸 이제 딜레버리징이라고 하는데, 그쵸. 아까 제가 중국의 6월과 7월의 대출 그 급감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빌리지 않고 서둘러 빚을 갚는 현상이 흡사 그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가면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빚을 갚는 게 합리적인 일이지만 모두가 그렇게 나서게 되면 그건 이제 정부가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른바 대차대조표 불황이 발생한다 이런 건데, 지금 중국하고 90년대에 일본이 다른 거는 중국이 이런 불황의 위험을 일본의 예를 봤기 때문에 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안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선택지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조금 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미국에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그만이 예. 7월 26일 날 뉴욕 타임즈의 칼럼에서 뭐라 그랬냐면,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제2의 일본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썼는데, 저는 이 시각에도 좀 동의를 하는 게 전제 정치라는 거죠. 시장이 원활하게 그 작동을 해서 시장에서 가격 조정을 해서 거기에 소비자들이 그냥 대응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하다라고 폴 크루그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부동산 거품과 생산 가능 감소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현상은 90년대 일본과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 뭐냐? 중국은 경제 대본의 영역이 첨단 기술 수준과 거리가 먼 상태고 생산 효율이 빠른 속도로 좋아질 전망도 크질 않아서
중진국 함정이 더 깊게 빠져들 가능성이 많다. 거기다가 재밌는 거는 중국이 일본처럼 큰 고통이나 사회 불안정 없이 저성장 시대를 관리해낼 수 있는 사회적 응집력이 과연 있는가라는 데서 나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응집력. 예. 물론 일본이 잘 관리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은 기본적으로 비교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오래 진행이 되면서 축적된 사회적 부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경제 체제라는 거죠. 버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중국은 단기간에 성장하면서 그런 정도의 역량과 관리의 능력이 본인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관적인 시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의 어떤 위기라든지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너무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개별 업체의 뭐 도산 가능성이나 이런 아주 급변하는 어떤 원색적인 뉴스에도 우리가 관심을 두긴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중국 전체 경제 시스템과 또 중국의 어떤 이것을 관리해내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고찰이 필요한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비상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금융 당국자들끼리 이제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어제 했더라고요. 네. 수요일인데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여러분들의 투자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작년인가요? 왜 우리 권 팀장이 그 중국을 손절쳐야 되나 뭐 그런 주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의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도 중국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중국에 대한 어떤 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박수현 팀장과의 대화도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기 때문에 왜 중국 얘기를 많이 하냐? 지금 시장에서 중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하냐 나쁘게 얘기하냐 문제가 아니라 그 남의 집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 얘기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오늘 좀 이따가 박소연 팀장님 모셔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저희 이제 빠르게 박병창 이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